이스라엘이 불과 이틀 사이에 세계 적국의 수도를 폭격하는 무시무시한 전과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10개월간 끔찍한 전쟁을 이끌어왔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현지 시각 7월 31일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에 당한 것인데요.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이 공습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은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 날아가 정밀 유도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란의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그날 당일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공습에 당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하마스에 대한 적대 행위를 넘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날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혀 탐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전날인 현지 시각 7월 30일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던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부를 공습했고 목표 건물이 초토화되면서 헤즈볼라 최고위급 군 지휘관이자 전략부대 수장인 푸아드 슈크르가 처치되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 최고위급 군 지휘관인 동시에 전략부대 수장이며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로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헤즈볼라 내 2인자인데요. 이스라엘의 공습은 또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일 여러 시리아 측 오신트 소식에 의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이스라엘 본토 타격 작전을 지휘 중이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항공우주군 사령관 아미라 알리 하지자데 준장이 제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은 전날인 7월 31일 새벽 다마스쿠스 남쪽의 사이이다 자이납 IRGC에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 혁명 수비대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인권 감지센터에서는 이곳에 이란 혁명 수비대 전방 주의소가 있었고 해당 시설은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들이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총괄 지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었던 아미라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지난 4월 이스라엘 본토에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드론 공격을 직접 총괄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 전 미 국무장관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이란과 저항의 축 세력들은 세계 국가의 수도에서 동시에 최고위급 수장들을 잃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과 분노에 쌓여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중동의 모든 국가들과 미국까지 참전하는 5차 중동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위험한 사태를 야기하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공습은 어떻게 이뤄졌길래 이란 측에서 전혀 대응할 수 없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푸아드 슈크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에 있었던 헤즈볼라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이날 전체 인구가 고작 25,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 마을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 아닌 마드잘 샴스 마을의 작은 축구장을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로켓을 요격하던 중이었지만 하필 축구장을 향해 상공에서 확 꺾으며 떨어지는 이 로켓은 막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무관 이들의 숫자만 12명에 달했는데요. 현장의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슬람교 소수 분파인 드루즈파 신자로 이뤄진 25,0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헤즈볼라와 그들의 공격을 막지 못한 이스라엘 지도부 양측 모두에게 격렬한 분노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공격을 받은 축구장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방공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공격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주민들은 헤즈볼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당장 처단하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직접 공격하면 확전을 피할 수 없다며 만류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축구장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던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있던 곳을 공습한 것입니다. 이 공격이 발생한 직후 헤즈볼라에서도 이스라엘에 또 보복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 지역에 로켓 공격을 다시 실시했고 이라크 내 저항의 축 세력인 인민동원군은 이스라엘의 대도시인 에일라트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나 이 공격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막혀 모두 요격되어 버렸고 이스라엘은 이어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까지 처단하며 중동을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는 정확히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는지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현지 시각 7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 매체인 알아라비아 뉴스, 알하다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마일 하니예를 처단한 것은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날린 공대지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모사드와 같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이 벌인 짓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당시 공격받은 건물이 초토화된 정황을 볼 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공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스마일 하니예 사건의 배후로 하마스와 이란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이스라엘
이스라엘로부터 거리가 무려 1600km에 달하는 먼 곳에 있으며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곳을 공습하려면 왕복 3200km를 비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 거리를 전투 비행하려면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들 중 가장 연료 탑재량이 많은 F-15를 활용해도 무리입니다. 이란의 밀집 방공망은 F-15 전투기나 F-16 전투기로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닌데요. 이란이 아직 미국과 사이가 좋던 1962년에서 1977년 사이 이란에는 영공의 70%를 커버하는 19개 레이더 기지가 건설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이란은 2002년 방공망 대개편 사업을 단행해 방공망의 대부분을 러시아제로 교체하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이란 방공군 사령부가 있고 이곳에는 북부 방공포 연대가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인 만큼 가장 방공망이 촘촘히 배치된 위험지역인데요. 이란 방공군은 S-400 방공 시스템, MIM-23 호크, 샤하드-1, 파즈르-A, 2K-12 쿠프, 레이피어 미사일, 9K-330 토르, S-300, 바바르 373, 메르사드, 샤드-2, 3 등 매우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종류의 대공포와 보병이 운용하는 다양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보유 중인데요. F-35I 아디르 스텔스 전투기는 적 방공 시스템들이 사용하는 레이더로도 탐지하기 어려운 극강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미리 알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 위험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안전한 회랑을 따라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으며 노련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은 이를 활용해 이란 방공망 사이에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제 S-300과 S-400은 스텔스기마저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활약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사례에서도 입증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중 공대지 미사일은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타격 작전에 쓰인 무기가 GBU-39 SDB 활공 유도 폭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SDB 활공 유도 폭탄은 사거리가 110km에 달하며 관통탄두로 사용할 경우에도 60km 정도의 사거리를 발휘합니다. 관통탄두 버전의 경우 1.2m 이르는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어 2000파운드 마크 84 폭탄이 가진 관통력의 2배를 발휘하는데요.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란군의 방공망이 탐지할 수 없는 F-35로 투발할 경우 더욱 안전하게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은 오차 범위 또한 매우 좁아 목표물로부터 2m 내 탄착할 정도로 명중률이 뛰어나기까지 합니다. 다만 F-35의 전투행동 반경은 1600km로 제한되기에 이번처럼 왕복 3200km를 왔다 갔다 하려면 다른 공중급유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이라크의 상공에 미 공군의 KC-135 공중급유기가 활동 중이었는데요. 이 공중급유기는 페르시아만에 전개해 있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여러 F-18EF 슈퍼호넷 탐지 전투기들에게 공중급유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라크 상공에서 KC-135 공중급유기가 이스라엘 F-35I 아디르 전투기들에게 공중급유를 냈다면 작전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벌써 7월 31일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에서 이란의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많은 수량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동시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발사해버리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뛰어난 다층 방공망을 배치하고 있다 해도 다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란은 이 같은 활동을 계속 지속하며 이스라엘을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고 최악의 경우 핵탄두가 완성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이 때문에 자국의 핵무기를 사용해 먼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해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친러 오신트 정보통인 라이바가 알린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6월 28일 비밀리에 핵탄두에 장착이 가능한 사거리 18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중해 쪽으로 발사하는 시험을 했는데요. 이 방향을 동쪽으로 돌릴 경우 정확히 이란의 테헤란이 사정권 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동 전쟁이 끔찍한 핵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전체의 국가들과 미국까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